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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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9월 18일 첫 노래로 이유같지의 레옹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8일 첫 노래로 이유같지의 레옹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네. 어제 뭐 이렇게 비가 좀 내렸는데 네, 오늘 다시 또 화창한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를 보면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내내 계속 비 소식은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맑다고 합니다. 네. 네, 비가 하나도 안 오네요. 네, 구름도 없습니다. 그냥 맑아요. 네, 다음 주 동안 계속 맑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일부러 맑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과학 산책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퀴즈 빵빵 시간, 네,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문화의 날에서는요, 인구정책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듣고 잠깐 있다가 문화의 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문화의 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들어가기 직전에 산이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 좀 지나가지고 지금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여름 노래 들어서 굉장히 당황하셨죠? 네, 갑자기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1부 문화의 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의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 변천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옛날 그 정부에서 왜 그 무슨 뭐죠?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많이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포스터도 막 뿌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정부에서 그렇게 했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얼핏 보면 같은 문장 같지만 잘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이 문구는 불과 40여 년 사이에 바뀐 인구정책을 담고 있는데 둘도 많다고 적극적인 산하 제한 운동을 펼쳤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후에 일어난 그 베이비붐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 좀 막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때 1945년 광복 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광복 후에 많은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여기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온 사람들까지 더해져서 남한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1950년 민족상전에 굉장히 그 아픈 그 전쟁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만나고 전쟁으로 미뤘던 청춘 남녀들의 그 결혼이 성사되면서 출산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네. 전쟁이 끝나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불꽃이 막 타오르면서 인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1955년에서 60년 사이에는 특히 출생률이 높아서 이 당시 인구가 약 350만 명이 늘어났대요. 5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이 35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대단히 그 힘을 많이 쓰셨네. 350만 명이 5년 사이에 이렇게,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세계의 그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왜냐면은 그 세계 2차 세계 대전 뭐 이런 거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그 뭔가 그 불타오르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불타올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증가했나 이게? 노래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의 잘 살아보세 그리고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동의 잘 살아보세 그리고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나도 일부 문화의 날 인구정책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식량 소비가 급증하게 되니까 경제 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 발전을 저해했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질병과 뭐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염병 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뭔가 분위기 같은 게 조성됐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선진 보건 의료 기술의 도입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은 연 3%에 달했는데 하지만 빈약한 자원과 농업 위주의 그 후진적인 그런 산업 구조 그리고 높은 실업률 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뭐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부에서는 당시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율을 낮추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에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해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도입합니다. 그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있죠. 네. 1963년에는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은 협의를 거쳐서 가족계획 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 목표는 인구 증가율을 1960년 3%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로 낮추는 거예요. 네. 1% 낮추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1%가 무시 못해요. 이게 엄청 줄이는 겁니다. 이 가족계획 사업 10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은 1971년까지 20세에서 이제 44세 부인의 그 이제 그 뭐지 임신이 가능한 그런 여자들의 피임 실천율을 45%로 높이고 이 중 31.5%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5%는 자비 부담을 통해서 달성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지 출생률을 줄이려고 아주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산하 제한을 하면은 그 뭐죠? 그 가족계획 요원이었나? 네, 그게 있었다고 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1960에서 70년대 산하 제한의 1등 공식은 가족계획 요원이었습니다. 예, 보건사회부, 그러니까 지금의 보건복지부죠. 보건사회부 소속의 공무원이었던 가족계획 요원은 도시와 지방을 오가면서 가족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또 그 피임 기구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용법도 알려주면서 가족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발을 띄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량으로 공급된 각종 피임 기구들은 당시 농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 남성용 피임 도구는 가족계획 요원으로부터 처음 받은 그 농촌 부인들 중에는 이제 벌레를 만진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리면서 집어 던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는 그 생소한 물건이고 그러니까 막 되게 깜짝 놀라고 그랬대요.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계획 요원들은 이제 피임 기구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네. 1977년 경향신문에는 그 기사를 보면은 가족계획 요원이 어느 시골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요원은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후 피임법으로
그 남성용 그 피임 기구 사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가족계획 요원은 그 피임 도구를 이제 나뭇가지 끝에 끼워서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돌아가는데, 얼마 후에 가족계획 요원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았는데 마을 주민들은 엉터리 설명으로 피임에 실패했다면서 가족계획 요원을 크게 원망했었다고 합니다. 뭐지? 이해가 안 간 그 가족계획 요원이 마을을 돌아가 보니까 각 집집마다 나뭇가지에 그 기구를 끼워 놓고 있었대요. 무슨 그 뭐죠? 그 뭐 점집에서 이렇게 그 뭐더라 뭐그 나뭇가지 그 왜 뭐지? 저 문지방 같은 데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런 거 마냥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 봐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기사가 날 정도면 진짜 야,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거. 예.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가족계획 요원들은 불청객으로 취급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반대하면 며느리가 아무리 피임을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노인들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이제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아야 죽는 놈은 죽고 산 놈은 잘 산다면서 가족계획 요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반발은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심했는데, 가족계 요원들을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상놈들이나 뭐 하는 짓을 어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냐고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홀대를 받으면서도 가족계획 요원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피임과 불임 시술을 이렇게 권하면서 자녀를 열어두고도 이제 불임 시술을 받지 않은 대상을 찾아내고 설득하는 노력으로 자신의 임무를 이제 완수했는데, 가족계획 요원의 활동과 더불어서 1970년대에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관 수술 사업이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어머, 야 이걸 진짜로? 예. 미국 미국인 협회와 합동으로 그 가족계획 이동 시술반을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예비군 한번 갔는데 정관 수술 이렇게 받으면 이 뭐지 이건? 네, 야 진짜 이거 당시에 정부에서 진짜 대단하게 이게 했나 보네요 이게. 네, 그 영화 중에 그 옛날에 뭐였지? 잘 살아보세요였나? 그 영화가 있어요. 이 가족기획 사업 요원 이 요원들이 이게 뭐 시골에서 갔다가 일어나는 뭐 이런 코믹스런 게 주제인 영화가 있는데, 아, 야 진짜 이게 막 가가지고 막 그 기구들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러는데, 야 이게 진짜 아, 예, 상상이 안 가네. 지금은 약간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듣고 하겠습니다. AOA의 심쿵해 그리고 시스타의 Shake It 듣고 이 인구정책 변천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AOA의 심쿵해 그리고 시스타의 Shake It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인구정책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3.35에서 1.2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1961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시작된 산하 제한 정책은 1996년에 출생아 수가 1.75명으로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진짜 1.75명으로까지 내리면은 진짜, 야, 그럼 뭐야 이거 30년 만에, 와, 이거 엄청 줄였네. 가족계획 사업은 지난 40여 년간 다산하고 이제 파란만장했는데, 1960년대에는 일명 3335 원칙이라 해서 3살 터울 그리고 세 자녀 35세 이전 출산 세 자녀 정책을 펼치면서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두 자녀 정책,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는 오직 하나죠 이러면서 이제 외동 시대를 이제 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뿌리 깊은 그런 남아 선호 사상 있죠. 그 남자아이를 좀 더 그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산하 제한의 그 걸림돌이라는 그 인식하에 가족 계획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표어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딸 하나만 낳아도 좋다 뭐 이러면서 좀 출산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노력이 또 있었습니다. 한 자녀만 갖게 시작하면서부터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이렇게 대하자는 뭐 이렇게 양성 평등의 그런 인식 있죠. 네, 그런 인식이 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지위도 많이 향상됐고요.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무상으로 배포하면서 이렇게 막 적극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친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덕분에 88 올림픽 이후에는 출생률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요, 이게. 네. 이 그 피임 기구랑 이 약을 이게 무상으로 배포했잖아요. 이게 뭐 시골 같은 데 아까 그 요원들이 가가지고 이게 뭐 한 박스씩 뭐 이렇게 몇 박스씩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뿌렸다고 해요.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그냥 이거 쓰라고 막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막 보건소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했다고 그 이게 막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 그 이후에는 또 이게 출산이 떨어져서 하긴 하는데 이게 출생률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예,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주입된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지꼴 변명한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는 게 좀 팍팍하다고 해야 할까?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는 출생률이 1.2명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말도 안 나오니 초저출산국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낮은 수치에 1.2명이면 1년에 아이 아니구나. 맞네. 1.2명이면 진짜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이제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면서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이게 변하면서 피임을 하면은 주던 각종 혜택과 뭐 혜택도 지금은 출산을 하면 주는 쪽으로 이제 변하고 해가지고 하지만 좀처럼 이게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1.2명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1.2명, 뭐 1.3명, 1.1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사는 게 좀 그 팍팍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그 뭐라지 사회 진출 네, 이런 것도 잦고 뭐 그러면서 또 아이 낳으면 또 돈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좀 늦추는 네, 그런 추세도 있고 그리고 환경 오염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불임인 그 젊은 사람들 중에 불임인 사람들도 갑자기 많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이게 출생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우리 울산에 이렇게 출산을 하면은 많이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뭐죠? 이런 걸 제가 찾아봤었는데 어딨나? 네. 어디 갔는지 갑자기 안 보이네. 네. 저 울산에 또 뭐 이렇게 아이 뭐 이렇게 몇 명 한 세 명인가 뭐 이렇게 낳으면은 뭐 전기세인가 뭐 이렇게 또 할인되고 그리고 뭐 하면은 또 얼마 또 출산 장려금인가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없어졌네 이게. 네, 그 울산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동사무소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많이 그 알려주니까 그 우리 출산을 좀 많이 합시다. 네, 저도 어떻게 나중에 결혼하면은 이게 많이 네, 아유, 네, 네, 남사 싫어. 네, 벌써 이게 1부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과학 산책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에서 2부 넘어가기 전에 역시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또 듣고 하겠죠. 또 어딨나? 네, 유연상의 고삐, 현당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이 7노래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그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네. 슬슬 찾았겠죠. 네. 그럼 유연상의 곱비부터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에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유연상의 곱비,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총 7곡들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번 2부 과학산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학산책에서는 청소년기의 그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심리를 한번 쓱 파봤습니다. 왜 청소년들은 그렇게 청개구리 같은 그 심리를 갖고 있나? 요걸 살짝 한번 파봤습니다. 엄마는 그 이 시기에 그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수학에 소질이 있는 편이라 지금까지는 혼자서도 잘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확실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원을 보내지 않고 혼자 공부하게 두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시가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학학원 다니면 어떨까?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엄마는 막 걱정이 많이 돼. 이 시기는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숙제를 하다가 왔던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왔는데 엄마는 다짜고짜 여름방학 때 다닐 학원 계획부터 말하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몰라, 그냥 영어 학원만 다닐래. 수학은 그냥 알아서 할게. 이시가 너 어째서 그래? 이러다가 수학은 반에서 중간도 못해. 초등학교 때 경시대에 나왔던 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줄 아니? 아이씨,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배고파, 밥 줘. 네, 이 시기는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시기도 수학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먼저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면서 안 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엄마도 요즘 이 시기의 태도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학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시기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삐딱선을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 뱃속에서 나온 저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청개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물가에 묻혀야 정신을 차릴까라는 생각까지 미치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잠깐 그 혼자서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아이들은 그 10대가 되면 부모의 제안에 다짜고짜 싫어, 몰라, 안 해, 뭐 이런 말부터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자주 그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이 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아주 그 뭔가 부모님이 하는 거에 이게 마음이 좀 안 따르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도 일단 따르고 봅니다. 네. 왜 그래야지 몰라도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잘 되겠거니 옳은 거지겠니 하고 이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부모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사랑과 인정을 받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대가 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답이라 생각해도 일단 짜증이 솟구치고 부모가 제시하는 답은 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이라면 하늘이 파랗다라고 해도 꼭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빨갛게 보는 사람도 있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10대 자녀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단순한 논쟁이나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10대 발달 과정에서 꼭 거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계가 그 개입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2의 분리, 개별화 과정의 시작인데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를 꼽으라면 역시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뭐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나라는 개념을 내 안에 탑재하는 일인데 물론 이 문제는 뭐 어른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삶의 그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다른 내가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생기는 것은 청소년기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마음 안에 있는 삶의 태도,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부모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이제 잘 하면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판단 기준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대가 되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뭘 하면서 살았지? 지금껏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의 복제 인간이나 다름없는 거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조바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급함? 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흔들어 대버립니다. 그 시작은 부모나 선생님이 그동안 제시해온 기준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어디서 비롯된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조차 부정하고 따르지 않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전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제시한 답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옳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아니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밖이 추우니까 긴 옷을 입고 나라고 하면 밖에서 덜덜 떠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반팔 옷을 골라 입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밖에 추우면은 그냥 긴팔 입고 가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우산을 갖고 가라고 하면 일부러 두고 나갑니다. 예. 이거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제가 가끔 비 맞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우산 가져가라면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 그 우산 안 가져갈 때 가끔 있었거든요. 예. 평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자고 해도 나 그거 싫어 라면서 막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외식하러 가면서 탕수육을 먹자고 하면 평소 좋아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었다 해도 싫어, 난 깐풍기 먹을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막 다른 음식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나는 먹을 거는 그냥 엄마가 이게 주는 거 다 먹었는데,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맛이 중요한가? 이렇게 먹었으면 좋은 거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도 이제 괴로워하는데,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긴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랬다가는 이제 부모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아니라고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부모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부모의 울타리 밖에 자기 영역 같은 걸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도록 이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니까 부모는 괴로울 따름인데, 아이가 갑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진짜 막 미칠 따름이죠. 이게 막 내 아이가 막 이렇게 하라고, 이게 진짜 이게 정상적인 거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얘가 막 뭐 안 하고 막 떼쓰고 그러면 진짜, 야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진짜 요거를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라도 이제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게 답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도 아이는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10대가 되면은 일단 변화가 뇌 발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뇌는 감정을 처리하고 공포나 공격적인 행동을 본능적으로 그 반응하는 편도라는 부위가 있대요. 이성적 판단을 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이라는 부위도 있고 있는데,
10대 뇌를 보면은 이 편도는 일찍 발달하고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10대의 뇌는 성인의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그 편도가 전두엽보다 주도적으로 이게 위치를 좀 더 발달하는 그런 게 되니까 막 감정적이 되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막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게 된다고 해요. 아, 이게 그 과학적으로 뇌에 그런 것도 있구나. 아, 그래서 이게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막 사회적 단서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막 오해하고 이성적인 단서들보다 뭐 감정적인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막 그래가지고 그막 뭐라 그러지 막 여중생 여고생들 보면 막 되게 조금만 슬퍼도 막 엉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버드 의학대학 멜린 병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10대와 성인을 대상으로 인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중 공포 반응을 보이는 얼굴을 찾게 하면서 동시에 기능성 MRI로 뇌 활동로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성인은 정확하게 공포 반응을 보이는 얼굴을 찾았고 이때 성인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대의 경우에는 전두엽이 아닌 편도 아까 그 이성적인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죠 막 감성적인 거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그 기능성 MRI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 반응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일관성 있게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20대를 청개구리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생각해보니까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제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네, 효도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라통이 막 터지는데도 이렇게 껴안고 살았으면 진짜 이거 효도해야 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청개구리 싸이의 청개구리 그리고 전진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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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이 과학산책 청소년기의 청개구리 심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잠겼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싸이의 청개구리 그리고 전진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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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과학산책 청소년기의 청개구리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체성 찾기 여행을 시작한 감정적인 10대와 대하는 법은 어떤 거가 있냐면 10대는 지금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물결에 휩쓸려서 쉽게 출렁이고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10대와 이성적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데 첫째, 답을 너무 빨리 말하지 않는다. 네, 아이는 지금 일부러 반항하려고 그 부모의 제안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모가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제안이 비록 옳고 뭐 이렇게 확실한 답이라고 할지라도 10대에게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목표는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부모는 이런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고 부모 자신의 결정이 누가 봐도 분명한 해답이라고 해도 먼저 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아이가 그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제3의 대답을 고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걸 우기거나 아니면 그 나중에 후회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너무 빨리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가끔은 일부러 틀린 답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황당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10대들의 현재 마음 상태와 판단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약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맞는 답을 제시해서 아이가 받아들이면 아이 입장에서 그 결정은 부모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품 안에서 복제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여길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뜻을 따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부모의 권위에 굴복했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틀린 답 혹은 최적의 상황은 아닌 답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답이 틀린 것을 알고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입으로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답을 찾아가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일부러 다른 답을 얘기하고 그 아이 스스로 그 옳은 답을 찾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네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최선의 답을 찾아낸다면 그때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부모를 뛰어넘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고 여기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마 부모가 시키는 일을 그저 따르면서 수동적을 보이는 때와는 달리 질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과 때와 달리 10대 아이와 대화하고 결정을 내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잘 져주는 것이 오히려 그 나은 양육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1차적으로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아니면 그 피곤한 상태일 때 판단하도록 제시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아예 그 어른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 막 되게 피곤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 막 화가 완전 엄청 치밀었을 때 이럴 때 판단하거나 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10대는 그게 더욱더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했다가 이제 나중에 번복하기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아이의 이성적 판단 능력은 10대가 되면 충분히 잘 작동하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워낙 강렬해지기 때문에 이성을 압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충만해 있거나 예민할 때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적이고 이게 평온한 상태일 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10대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면서 대화의 그런 타이밍 같은 거를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시간을 좀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의 마음속은 지금 그 굉장히 복잡한 상태라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도 이게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어서 이성적이고 안정적인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다른 고민거리가 아닌 일로 아이가 꾸물거리거나 아니면 반항의 눈빛을 보이면서 망설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부모로서는. 네. 하지만 그때 아이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모의 그런 생각하는 것과 다른 추가의 변수들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자기 입으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부모가 생각한 최선의 답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한 그 결정이 최악이 아니라면 한번 존중을 하고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완전 이 아이가 결정을 내린 그게 진짜 완전 아닌 거 진짜 최악만 아니면 한 번은 이렇게 존중을 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선택의 시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의 결론인지는 결승점에 가봐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인 것처럼 보여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해야 하는 거다 라는 그런 믿음과 결심이 아이에게 생기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조마조마한 불안을 견디는 힘든 작업인데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일부러 틀린 답을 내면서 아이가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독립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10대 그 청개구리 심리를 자 보면은 진짜 그 정말 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내가 부모라고 해도 그 나 같은 아이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진짜 막 그런 애를 보면은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제가 부모가 돼서 그 아이가 이렇게 청소년이 되면 야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아, 그보다는 먼저 아이를 이렇게 낳아야 할 텐데 결혼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강남의 초콜릿 그리고 EXID의 아예 그리고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강남의 초콜릿 그리고 EXID의 아예 그리고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세 곡을 노래 듣고 왔습니다. 2부 과학산책 청소년기의 청개구리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퀴즈 빵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잠기네. 긴장해가지고 저번 주 퀴즈가 어떤 거냐면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의 나이는 30대다 아니다. 맞으면 O 아니면 X였는데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네, 저는 30대가 아니에요. 네, 혹시나 해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히 그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 O를 하신 분들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가 그 혹시 저를 30대로 보고 이렇게 정답을 O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분들이 많을 줄 알고 약간 솔직히 긴장했어요. 네, 얼마나 많이 올까.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X로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긴장했었어요. 엄청 많이 줄 줄 알고. 네, 또 이번에도 추첨을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뽑히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저번 주 퀴즈 당첨된 분들은 바로 이순아님과 정영준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있는 온누리 상품권 다 써버렸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온누리 상품권 받으면은 바로 이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순환님이랑 정영주님께서 저번 주 퀴즈 당첨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퀴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퀴즈 빵빵은 일주일 동안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퀴즈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시민 DJ로 활약하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보기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보기 1번 임 DJ, 2번 옹 DJ, 3번 양 DJ. 약간 웃기네 이거. 네,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쪽지가 종이에 정답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다음 주 금요일 아침까지 주시면 됩니다. 네, 웬만하면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만 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퀴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시민 DJ로 활약하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1번 임 DJ, 2번 옹 DJ, 3번 양 DJ. 네. 네. 옹 DJ, 양 DJ 뭐야? 네, 1번 임 DJ입니다. 네, 1번 임 DJ. 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종이에 정답과 함께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다음 주 금요일 아침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추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그 뭐지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가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번 주가 훅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루는 뭐 비도 오고 막 무슨 그 어디죠? 울산 방송에서 방송 그 촬영도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쁜 나날이었는데, 네,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이 또 추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그 추석이니까 이제 슬슬 뭔가 그 추석 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야암상가 시장에서 추석 준비 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음 주 일요일에 이제 아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네, 오늘 제 방송이 끝나면 조금 있다가 미모의 시민 DJ 임 DJ 시민 죄송합니다. 네, 미모의 임 DJ가 하는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하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즐겁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모의 임 DJ. 되게 웃기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저번에 그 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네. 금잔디의 어쩔사. 네. 뭐 어쩔 수 없는 사랑. 네. 이 금잔디의 어쩔사 듣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